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부터 출발하면 거의 꼬박 1년이에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이 항상 시험 보는 날이에요. 네 번째 주 토요일 날이. 그럼 오늘 거의 꼬박 1년인데 일찍 잘 오셨어요. 어차피 하실 거면 중간에 어중뜨게 3월에 오거나 5월에 오고 그러면 또 우리가 나가는 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로 얘기하면 3, 4월에 오신 분들은 1, 2학년을 건너뛰고 그냥 3학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억, 니은부터 한글 배우듯이 기초부터 천천히 배워가는 게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아주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요. 오늘 몇 가지 소개하고요. 민법이 어떤 과목인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1년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험 보러 갈 것인가, 이런 좀 두서없는 얘기지만 OT를 할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을 좀 할 거예요. 이렇게요. 제 이름이 홍남기예요. 홍남기고요. 이름은 저 고향은 경기도 안성이에요. 안성시 서운면이에요. 서운면. 안성이고요. 고향은 사는 곳은 과천이에요. 과천 살아요. 그래서 여기 차를 몰고 와도 이게 출퇴근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전철을 타고 와도 1시간 20분 정도 걸리고, 이래저래 마찬가지예요. 과천에 살고 있고요. 제 나이는 공개해야 되나? 네, 해야죠. 저를 여기다 일일이 나한테 물어볼 수 없으니까. 저 63년생이에요. 63년생 토끼띠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전 아들 둘 두고 있어요. 강의는 올해로 27년째네요. 강의 많이 했죠. 이렇게 중에서 강의만 한 것은 아니고, 노량진 법원직, 감정평가사 강의, 이런 강의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요. 그런 강의 하면서도, 중에서 강의는 8회 때부터 한 번도 학원 강의 논 적은 없고요. 이렇게요. 성격은 자상해요. 제가. 굉장히 자상하고, 굉장히 친절한 성격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제가 맡은 게 좀 민법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그 프린트는 그냥 형식으로 나눠준 거고요. 민법 얘기를 조금 좀 우리가 민법이 과연 우리 중개사 공부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또 이 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자, 한자 쓰면 우리가 민법을 백성민자예요. 법자지 물론요. 백성들의 법이다. 그래, 백성들의 법. 백성들의 법이라는 것은, 원래 이 법학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법이 있어요. 크게 법을 두 가지로 분류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실 거예요. 앞으로 공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하나는 사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사자가 사사로울 사자예요. 사사로운 사인들의 법이 있어요. 근데 공법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주로 2차 과목들이 주로 공법이에요. 세법이라든가 부동산 공법, 하다못해 중개사법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등기, 지적, 이런 건 2차 과목은 주로 공법인데, 이 공법은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갖냐면요, 수직의 관계, 수직. 여기 평등 관계가 아니에요. 상명하복, 일방통행을 해요. 이 국가라는 어떤 공권력과 이 국민의 관계를 규율한다 보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까 상명하복, 일방통행을 해버리지,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규율하지 않아요. 하라면 하는 거야. 이렇게요. 이렇게 규정하면 이 규정 따라라. 외란 이유 붙이지 말아라. 이게 일방통행한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의 관계를 갖고 있지만, 사법은 사사로운 사람들의 국가 공권력이 아닌, 우리가 사인이란 말 쓰는데, 이런 것들 다 법률 용어예요. 원래 사회생활 때 개인이라 불러, 개인. 근데 민법에서, 법학에서 개인이란 말 쓰지 않아요. 사인이란 말 써요. 이 개인이라는 것은 내가 공무원 신분이라 출근해서 내가 일을 보면 그건 공인의 자격으로 일을 보는 것이고, 내가 퇴근하면 또 사인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또 내가 출근해서 공적 일을 보다가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하니까 1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공무 시간이지만 그건 사인의 자격으로 사사로운 일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개인은 공인이 되기도 하고 사인이 되기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 산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개인에는 공인이고 사인이 있을 수 있지만, 공적 일이 아닌 사인들의 이 재산관계, 이 재산관계와 이 가족관계라 불러, 가족관계.
이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요게 이제 사법이라 부르는 건데 우리들의 재산 관계와 어떤 가족 관계 때에 따라서는 뭐 누가 돌아가시면 상속이 어떻고 누구와 누구는 뭐 혈족이고 반계고 인척이고 뭐 사촌지간이고 부모 자식은 일촌이고 부부는 영촌이고 이 사람의 관계를 논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논하는 게 보통 이제 사법이라 불러요. 이렇게. 근데 사법은 뭐 물론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민법이에요. 근데 이 사사원 사람들의 재산 가족관계 규율하는 게 민법인데 이 민법은 사법이다. 결론이. 사법은 어떤 영역이냐면요. 사법은 항상 수평의 관계, 수평, 평등 관계, 평등 관계.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예를 들면 이렇게 항상 평등 관계, 대등 관계가 들어간다 그럴게요. 그 다음에 법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법은, 2차원의 공법은 주로 암기도 많아요. 국가에서 이렇게 규정해 놓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하는 거지 뭘 논리를 따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왜 3년이 양도세를 뭐 3년은 왜 면제를 시켜주고 뭐 6년은 어쩌고저쩌고 왜 이런 이유를 붙이지 말아라. 행정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면 일방에 따라야 되는 거지만 이 민법이라는 사법은 평등 관계고 수평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항상 이 대등 관계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법의 성격이 다르다. 여기 수직의 관계라면 여기는 수평의 관계를 들어가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민법이 대표는 사법인데 민법을 잘하려면은 이 사고방식이 트여야 돼요. 사고방식이 일단 항상 공평 개념이 뛰어나야 돼. 공평. 세상살이 할 때 공평해야 돼. 공평.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민법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법학이라는 거, 이 민법은 그래요. 내가 남에게 만약에 권리를 하나 얻었다. 권리를 하나 얻었다. 내 권리라는 것은 내 권리는 누군가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매매계약이 맺어지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해달라. 잔금을 치러달라. 이 권리가 발생해요. 그러면 내 권리는요. 매매계약이 맺어져서 이제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매도인의 권리는 뒤집어 얘기하면요. 매수인의 뭐가 되는 거냐?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매수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리는 뒤집으면 누구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이 동전 양면 같아요. 양면. 동전이 양쪽 면이 있어야지만이 동전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사회생활 때 보면 내 권리는 잘 알아. 권리중재 사고가 있기 때문에 내 의무는 잘 몰라 이렇게요. 그러면 매매가 맺어지면 남한테 권리를 하나 얻으면 의무를 하나 줄 줄 알아야 돼요. 남한테 의무를 하나 부담하면 뭔가 남한테 권리를 또 하나 얻어야 돼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권리가 발생하면 물론 매수인의 의무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죠. 그러면 매도인의 의무는 뭐냐? 네 의무는 남한테 권리를 하나 얻으면 의무를 하나 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공평 개념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매도인의 의무는요.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죠. 물건을 매매했다면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인도해 주고 매매한 목적물을 명도해 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매도인의 의무는 뒤집어 얘기하면 또 매수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약속한 날짜에 목적물을 인도해 달라. 부동산 매매했으면 등기를 내달라. 목적물 명도해 달라. 또 얘 권리가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항상 이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개념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다음에 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의 이런 의무가 있다. 그럼 뒤집어보면요. 그게 임대인의 권리가 되는 거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런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뒤집으면요.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의 권리가 되는 거야. 항상 설명하면 한쪽으로 설명하면 뒤집을 줄 알아야 돼. 그게요. 어떻게 묻든 권리 의무 관계 이런 관계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권리라는 것은 의무자 없는 권리자 있을 수 없고 권리라는 게 누군가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라도 이행을 강제하고 나를 지켜달라는 힘이 있는 게 권리란 말이야. 근데 나한테 이행해 줄 사람이 없다면 그 진정한 권리가 되게 힘들죠. 의무라는 게 뭐냐? 앞으로 맨날 우리 교회 배울 거예요. 의무라는 것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법에 의해서라도 이행이 강제되는 거. 돈을 빌려가면 빌려가는 사람은 돈 갚을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안 갚으면 내 의사 관계없이 법에 의해서라도 그 갚는 걸 강제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의무란 말이야. 그런데 받을 권리자가 없으면 진정 의무가 또 아니잖아.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누구의 권리는 누구의 의무가 되는 거고 또
의무자 없는 권리자 있을 수 없고 권리자 없는 의무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가면 대응관계다. 그래서 항상 이런 관계를 좀 잘 인식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앞으로 이런 개념이 이 공평 개념이 굉장히 민법 공부할 때 있어 중요해요. 이렇게요. 자, 우리 임대를 둬요. 뭐 창고를 임대하든 뭐 공장 임대하든 상가를 임대하든 주택을 임대하든 뭐 월세를 받든 뭐 보증을 받든 자, 임대계에 맺어지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무슨 권리가 발생하냐? 차임을 지급해달라. 약속한 날짜 월세를 지급해달라. 차임 지급 청구권의 권리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의무는요. 약속한 날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임대인,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해달라. 월세를 지급할 권리가 발생하면 그럼 내가 남한테 권리를 얻으면 의무도 하나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임대인의 의무는 뭐예요? 집주인, 건물 주인의 의무는? 그렇게 물으면 잘 몰라, 사람들이. 자기 권리는 잘 알아. 그렇죠?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차임을,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네 의무 뭔데? 그건 잘 몰라, 사람들이. 왜? 항상 사람들은 권리 중심의 사고를 가져. 내 권리는 잘 알아. 내 의무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의 수선, 수리, 유지, 관리줄 의무가 있고 누가 임차물 사는데 불편하다면 그걸 제거시켜줄 의무가 있고 그 의무 끊임없이 제공하는 거예요. 비가 줄줄 새면 얼마나 수선, 수리 해줘야 되고 누가 사용을 방해하면 뭐 창고를 빌렸는데 누가 방해하면 나타나서 방해를 제거시켜주고 그 의무가 또 있는 거예요. 항상 남의 권리 하나 얻으면 의무 하나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게 가지셔야 된다는 거. 자, 이건 좀 아무 얘기도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굉장히 자주 제가 강조를 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지난 말로 두 번째는 자,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공부는 민법 때문에 울고 들어가서 시험 보러 직전에 공법 때문에 울고 간다는 거예요. 민법 때문에 울고 들어가서 공부할 때 울고 들어가서 시험 보기 전에 공법 때문에 울고 간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하는 거냐? 민법 때문에 울고 들어가서 시험 보러 할 때는 공법 때문에 울고 간다. 이 얘기가 우리 중개사 공부를 하는 순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맨 처음에 초반의 공부는 민법 모든 걸 좌우해요. 민법이 굉장히 어렵고 양이 많고 이 용어들이 낯설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빨리빨리 실력이 안 늘어요, 이렇게요. 그럼 맨날 이것 때문에 울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다음 시험이 가까워지면요, 이 공법이 어렵거든요. 공법이라는 게 암기할 것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법이야.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것 때문에 불안하다. 이것 때문에 시험장 울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초반의 공부는 맨 처음에 중에서 공부 시작은 민법으로부터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시험이 가까울수록 마무리는 마지막은 이쪽 공부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에 특히나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과목이 뭐 여러 과목이 있죠. 뭐 사회도 있고 국사도 있고 국어 시간도 있고 영어 수학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같은 일주일 학교를 다니지만 가장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영어라든가 수학 같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에 있어서 민법은 학교 다닐 때 영어 수학에 해당된다 생각하시면 돼. 많은 시간을 더 할애해야 된다는 거야. 점수는 똑같지만. 그럼 예를 들면 공부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월요일 날 중개사법 선생님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법은 민법 공부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그렇죠. 점수는 똑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똑같은 점수 40문제를 출제하지만 우리가 뭐 영어도 40문제고 국사도 40문제고 국어도 40문제지만 공부 시간은 다르잖아요. 이렇게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뭐 심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올해도 좀 시험을 보시고 벌써 뭐 합격 수위 같은 거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느 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1년간 공부하면서 내 모든 공부의 절반을 민법을 공부한 것 같다. 절반은. 그 정도를 투자해야지만 이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영어 수학을 합친 과목이라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양이 많고 생각보다 시간을 잡아먹는 거구나. 시간이 걸리는 과목이구나. 이게. 그러면 1년 우리가 수험 생활을 놓고 본다면 언제 열심히 하는 게 좋겠어요? 초반에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뒤로 가면 시험이 뭐 4개월 남았다, 몇 개월 남았다 그러면 모든 과목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지 점수가 똑같은데 뭐 민법만 자꾸 쓸 수는 없잖아. 이렇게 모든 과목 60점 넘어야 되니까. 초반에 한가할 때 11월, 1월, 2월 이 4개월 정도는 그래도 마음이 좀 여유가 있고 한가단 말이에요. 이때 민법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뭐 선생님마다 다르지만 제가 민법을 가르쳐서가 아니라
1월, 2월까지 4개월은 민법과 기타 과목, 내 공부의 모든 시간, 내가 학원 수업 듣는 거 말고 시간 난다면 동영상 강의를 듣게 돼요.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듣건 내 모든 시간은 절반은 민법을 투자해야 된다. 그래야지 바란스가 맞아요. 3월달 이후에. 뒤로 가면 뒤로 다 모든 과목이 중요한 거지 민법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초반에 공부를 민법 시간에 많이 활용해달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민법이 왜 처음에 공부를 또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민법을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민법이 바로 모법이라고 그래요. 모법, 어머니법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과목은 5과목이라 그러지만 세법이랑 공시법을 같이 합쳐서 이제 한 과목으로 취급을 해요. 이렇게요. 근데 실질적으로 6과목이에요. 그래서 수업이 6일이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6개 중에서 법이 아닌 것은 부동학개론. 부동학개론은 법이 아니야. 남은 5과목은 다 법자가 붙어 있어요. 근데 법자가 붙어 있는 것은 따로따로 배우지만 어느 순간 다 연결이 되기 시작해. 막 유기적으로. 여기서 배운 게 여기서 써먹고, 여기서 배운 지식을 여기서 써먹고, 서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런데 각과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연결된다고 해서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어. 자기에 관련되는 분야만 해줘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이제 뭐 중학교 선생님이건, 이 다음에 뭐 하다못해 세법 선생님이건, 공시법 선생님이건, 민법에서 배우셨죠? 이걸 전제를 깔고 들어가요. 민법에서 여긴 배우셨죠? 하면서 그 안다는 전자에 담을 들어간단 말이야.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뭐 이제 수학 시간도 있고, 뭐 사회 시간도 있고, 뭐 여러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수학도 그래요. 하다못해 수학도 그래요. 국어를 한다는 전자에 수학도 풀 수 있는 거야. 문제를 국어로 내는데 국어를 못 읽으면 뭘 내는지 모르잖아요. 이 민법이 국어예요, 국어. 기억리을을 가르치는 모든 법학에서 민법에서 용어를 다 배워, 용어를. 법률행위다, 의사표시다,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비진이다, 통정이다. 이 민법에서 배운 그 용어는 다른 법학에 그대로 갖다 써먹는 거야,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법률행위란 이런 뜻이죠, 의사표시 이런 뜻이죠, 전세권이란 이런 뜻이죠, 예를 들면 지상권 이런 뜻이죠. 그걸 설명 안 하고 들어가신단 말이야. 민법에서 그 개념을 다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모든 게 퍼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로 따지면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했다. 요즘 애들이야 뭐 다 한글 같은 거 다 알고 오지만 한글을 몰라요. 뭐부터 출발하나요? 기역, 니은부터 출발한다고요. 가나다라부터 출발한다고요. 일단 국어를 읽을 줄 알아야지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다른 수업 시간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이게 바로 민법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반의 공부는 일단 민법부터 출발한다 보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법학의 이제 어머니법이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뭐 부동학개론, 민법, 뭐 공시법, 중개사법, 공법, 여러 과목, 세법 이런 걸 보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서 출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시험 범위에 속하는 그 과목들이 다 부동산 내가 중개업을 하다 보면 필요한 그 법적 지식들이야. 그걸 알아야지만 남의 재산을 중개하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한번 보자고요. 왜 민법부터 출발해야지만이 다른 법학을 공부하기 쉬운가? 자, 보세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부동산 매매를 한번 해보자고요. 뭐 토지를 매매하든 아니면 뭐 건물을 매매하든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이런 것들. 항상 민법에 자주 나오는 얘기가 갑을병이 잘 나와요. 갑이다, 을이다, 병이다. 앞으로 수도 없이 들어, 갑을병. 어떤 분은 꿈을 꿔도 갑을병으로 꿈을 꾼데 이제 하도 들어가고 뭐 갑을병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올해도 사례 문제가 40문제 중에 15문제였어요. 이 갑을병이 나온 게 15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갑을병, 이 사례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단어 몇 가지 줘서 맞는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이런 건 금방 해결이 되는데, 이 갑을병이 나온다는 것은 사회생활할 때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과연 갑은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고, 을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과연 누군 누구한테 뭘 주장할 수 있는가. 이런 게 법학이거든요. 이게 실생활에 벌어지는 분쟁을 해결하는 법이거든요. 이게 분쟁을. 그런데 항상 이 갑을병이 나오면 이게 참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남 얘기 같아. 무슨 갑을병 그랬더니 무슨 수학에서 무슨 뭐 우리가 뭐 공식 그 기호 쓰잖아요. 뭐 이렇게요. 어떤 때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잖아요. 뭐 탄젠트 어떻게 쓰기도 하고, 이런 무슨 뭐
저기 무슨 수학 공식같이 이게 느껴져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다음에 이제 갑을병 나오면 항상 나는 갑이다. 내가 갑이다. 내가 갑인데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지금. 사생활 때 이런 일 당했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항상 우리 갑을병이 나오면 그 중에 한 사람을 나라 생각해. 응?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사기를 당했어. 사기를 당해갖고 이런 계약을 맺었어. 내가 사기당한 을이야. 그러니까 나는 과연 이게 민사적으로 형사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되지? 항상 갑을병에 본인을 대입시키라는 거야. 대입시켜서 내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보면 좀 이게 보이는데 그냥 이걸 단순히 그냥 글씨를 보고 갑이 을에게 병이 그러면 아무 감정이 없으니까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싶은데 싹 들었으면요 남는 기억이 없는 거야. 근데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 생각하셔야 되고 예를 들면 내가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맺었다. 내가 미성년 내 자식이 만 19세가 안 된 내 자식이 나가서 핸드폰 하나 사왔다. 비싼 아이폰 하나 사왔다. 과연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좀 본인을 대입시키라는 거야. 감정이입을. 그러면 그게 이제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냥 항상 제가 갑을병 얘기할 때 자, 본인을 갑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갑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게 이제 풀어져 가는 거고 자, 우리들을 을이라 합시다. 을을 중심으로 풀어져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항상 주인공을 정해줄 거야. 한 갑을병이 나오면 등장인물이 이제 갑을병 세 사람이 나왔다는 주인공이 있어, 주인공. 항상 모든 건 그런 거야. 어떤 분쟁이 벌어져 누굴 중심으로.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주인공을 중심으로 놓고 거기서 얽혀나가는 관계를 보여야지 아, 쟤랑 이런 관계고 이런 관계를 요즘 포스팅 한다 그러나요? 무슨 드라마 나오면 인물 관계도 이런 거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딱 주인공 가운데 놓고 얘는 우호적 관계, 얘는 적대적 관계, 얘는 무슨 관계를 화살표를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살해 문제 나오면 주인공을 딱 정해놓고 이 주인공과의 관계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보면 이게 좀 더 잘 보여요, 이렇게요. 단순히 그냥 글씨만 보지 말고. 그런데 이 살해 문제가 좀 늘어나는 추세예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응시생이 늘었어요. 제가 선생을 좀 27년째 하면서 어쨌든 응시인원이 30만, 올해 34만이라고 나왔잖아요. 기절할 노릇이야. 이 대학교 수능 보잖아요. 좀 얼마 안 남았어요. 걔들 50만 빼기 안 돼요. 근데 이 중개사님이 34만이야. 그럼 대한민국에서 수능 보는 거 빼놓고는 단일 시험보다 가장 많은 인원이에요. 지금 이게. 공무원 시험을 요즘 애들 취업 안 되는데 맨날 국공무원 시험 본다 그래도 애들 10만 명 빼기 응시 안 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완전 수능 다음으로 중요한 시험이 돼 있어. 애들 50명이랑 어른 34만 명은 달라. 어른 34만 명 공부를 한다는 건 한 34만 가구가 공부를 한다는 거야. 이게 한 주부가 나와서 공부를 하면요. 다 불편해져. 밥 챙겨 먹는 거 시작해부터 집안 청소하는 것까지 다 불편해. 애 하나 공부하면 애 하나 나가면 그만이야. 나가 독서실 공부하든 학교 가든. 근데 어른이 하나 나와서 밤늦게 들어가면 이제 공부한다고.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34만 가구가 공부한다 봐야 돼, 이렇게요. 그래서 수능 보는 날만 임시 공휴일로 하지 말고 이 중개사 보는 날도 이제 평일로 봐서 뭐 출근들 자제하셔요. 1시간 출근 늦게 하고 이렇게 좀 국가적인 행사로 받아들여야 돼, 이제 이게요. 그렇게 응시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시생이 많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국민 자격증. 대한민국의 성인들은 공인중개사제를 다 알고 있어요. 또 대한민국 성인들은 한 번 정도 시간이 되면 공인중개사 시험 한번 봐서 자격증을 따볼까? 이런 생각 안 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 뭐 직장인이든 공무원이든 누구든. 왜? 내가 일을 영원히 할 수 없거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근데 많은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이 수도 없는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자격증 중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래도 가장 쓰임새가 있고 가장 그래도 내 피부가 닿는 게 이 공인중개사야. 다른 자격증도 많아요, 이렇게요. 다른 거 공부를 하면 잘 안 해요, 이렇게요. 이만큼 많은 관심을 갖는 자격증이 됐는데 점점 횟수를 거듭할수록 따기가 힘든 자격증이 된 거예요. 왜? 응시생이 늘잖아요. 근데 뽑는 인원을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 너무 많아버리면 이 제도를 버려야 되잖아요. 뽑는 인원은 해마다 비슷해. 한 2만 명 정도 정해놓고 그 내에서 뽑을 텐데 응시생이 늘어나니까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요? 이게 절대평가잖아요. 60점만 넘으면 다 붙는 시험이잖아. 상대평가라면 차라리 그냥 저기 올해 무조건 2만 명이야. 성적대로 끊을 거야. 1등부터 2만 등까지. 이런 상대평가라면 뭐 문제가 쉽든 어떤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문제가 쉬우면 내 점수 더 맞으면 되는 거고, 어려우면 뭐 45점 맞고도 붙을 수 있는 거, 성적도 뽑으니까. 근데 이게 처음엔 상대평가로 출발, 1회 때를 제가 상대평가로, 2회, 3회 때 상대평가로 돌아갔어요. 2,000명만 뽑겠다. 옛날 2,000명 뽑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아니, 이게 무슨 국가 임용시험이냐, 뽑아서 임용시키는 거면 수급 조절이기 때문에 명수를 제한하지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우리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누구나 일정한 요건만 지식만 되면 중개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지. 무슨 국가가 뭐 몇 점 뽑아서 그 사람도 뭐 개업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정한 소양만 갖추면 누구의 자유권을 주는 절대법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6점만 넘으면 다 붙여주겠다. 근데 수급 조절을 못하면 이게 또 베린다고, 이 제도를. 그러니까 자꾸 응시가 늘어나니까 해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야. 이게 어려워지는 거야. 조금씩 어려워져도 인원이 더 응시를 많이 하니까 뽑는 인원은 항상 그 정도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올해도 작년보다는 좀 어려웠어요. 좀 어렵다는 얘기가 뭐냐면 조금씩 지문이 길어져. 지문이 길어지면 조금씩 까다로운 문제를 내기 시작해. 걸러야 되니까. 이렇게. 근데 겁을 먹을 필요 없어요. 응? 이게 그렇게 이제 까다로워지고 올해도 34만 명이 응시했다 그러지만,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만약에 34만 명 중에서 올해 만약에요 3만 명이 뽑혔다. 그럼 몇 대 1이요? 이렇게 따지면 10대 1이야. 근데 3만 명 안 뽑혀요? 올해 많아봤자 한 2만 4천 명 정도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한 교실에 시험 보러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요즘 저런 중학교 교실 뭐 이런 데 이용하는데 한 교실에 많이 들어가봤자 30명. 30명 못 앉혀요. 이거 한 줄씩 앉히니까 보통 20 몇 명 앉혀요. 그럼 20명 앉혔다 칩시다. 이렇게 떼어야 되니까. 20명 중 몇 명부터 나올 거예요. 그 교실에서. 2명부터 나올 거예요. 2명. 나머지 다 떨릴 사람들이야. 이러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시험이야, 이게. 10대 1이잖아. 그 통계상으로는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이 시험은 34명 응시 원서를 냈지만 안 오는 인원이 일단 반은 아니야. 한 30% 돼요. 자리가 다 비어있어, 가면. 세 자리 중 한 자리 비어있어. 아침에 일어났더니 마음 바뀌었어. 에이, 안 와. 30%고. 또 오신 7명 중에서 이 가방을 싸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방에 보면 뭐 공부를 많이 한 거지. 뭐 1차 시험 보고 나도 그 시간이 50분 되거든요. 그 사이 또 2차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도시락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가방을 2개씩 들고 와. 막 보지도 못하면서 막 교과서 뭐 프린트 나눠준 거 뭐 어떤 거 못 버리겠는 거야. 가방 2개씩 들고 오는 사람은 공부 한 사람이야. 근데 사인펜 하나 딱 꽂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다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싹 와요. 구청에 손 놓고 와볼까? 이런 사람이 또 절반이야. 마음은 항상 있어, 이분들이. 마음은 항상 있는데 뭐 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게 되죠. 이 1년 정도 공부해야 되는 건데 하다 말다 하니까 에이, 올해는 그냥 참가한데 늘 올림픽 정신이 있어. 늘 오는 사람이 있어. 몇 년째 맨날 갖고 와. 그러니까 시험 시간이 1차가 100분이에요. 한 3, 40분 지나면 나가도 돼요?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가시면 아직 안 됩니다. 혹시 컨전 부정행위 할까봐. 그러다가 이제 뭐 10분 정도 남았다. 뭐 나가도 됩니다. 그럼 반은 나가. 또 반은 나가. 마지막 종일 때까지 막 책상에 머리 박고 있어. 지금 머리도 못 들고 있는 사람들만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요. 그럼 또 그 중에 또 7명 중에 또 뭐 3명은 올림픽 정신, 해마다 오는 분들, 올림픽. 중개사 책은 뭐 한 2권짜리인 줄 알아. 1차 책 하나, 2차 책 하나. 책 딱 2권이야. 응? 그러면 되는. 요즘 굉장히 뭐 이렇게 광고 매체 인터넷 통해서도 그렇게 뭐 많잖아. 그러니까 그거만 되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중개사 책이 돼 있어. 1차 책, 2차 책. 그럼 나머지 4명만이 인전 시험에 응시하는 거야. 10명 중에 4명만이 수험생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수험생 자격이 있다는 적어도 6개월 정도 이상은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10명 중 4명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 중에서 2명 붙고 2명 떨어져요. 그냥 냉철히 얘기하면 시험은 잔인하지만 떨어지는 분이 있고 붙는 분이 있는 거야. 다 붙으면 시험이 아니야, 그거는. 다 붙으면 뭐 시험입니까, 그게. 하여튼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도 그 운전면허 그 1차 보아야 되잖아요. 객관식 뭐 빨간색, 노란색 뭐 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불 들어온 거 뭐 절반 떨어져, 그것도. 그 시험도 절반 떨어져요. 1차도 정말 한번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보세요. 불 들어오면 반은 나가야 돼. 점수가 그것도. 그런데 그럼 50%. 50대 50이에요. 내가 공부했을 때 북이 떨어지면 50대 50이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대모 시험에서 내가 공부했을 때 붙을 확률이 50%다 하는 시험 없어. 하나의 공무원 시험이건 무슨 시험이건 2대1의 시험은 없어요. 다 몇십 대 1이야. 그래도 2년, 3년을 투자하면서 그걸 공부하는 게 공부야. 옛날 과거 시험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시험은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할 때 붙을 확률이 50%가 넘는다. 이거는 뭐 해볼 만한 시험이지. 내가 정말 열심히 해도 1년, 2년을 투자해도 붙을 확률이 20%만 돼도 한번 승부를 거는 것이 시험이야. 근데 이건 50%라 얘기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50%가 아니라 거의 8, 90%예요. 100%란 말은 없어요. 아, 시험 보기 전날 뭐 맹장 걸렸는데 어떻게 해? 맹장 수술했는데. 보통 뭐 또는 시험 당일날 뭐 사정이 있어서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할 때 80% 정도는 시험이다. 그러면 학원 수강생들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장담드려요. 여기 지금 나오신 분들이 내가 1년간 애들 때문에 학교로 돌아갔다. 학생으로 돌아갔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는 안 빠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웬만하면 조퇴를 하는 아이 있더라도 학교 가서 선생님 몸이 아픕니다. 조퇴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학원을 다니셔야지 이 학원을 가두고만이다 안 가두고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3개월 만에 포기해. 응?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학원을 끊었다는 것은 이 공부라는 게 자율도 있고 타율도 있는 거야. 이 어른들도 타율이 없으면 공부를 1년 지속하기 힘들어요. 응? 한 번에 1년 다니는데 정말 빠진 적이 거의 없어. 물론 빠진 적이 있지만 거의 안 빠지다시피 했어요. 그러면 돼요. 이게. 다만 사람에 따라서 조금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좀 느려가는 사람이 있어. 그건 내 개인 여건이 다르니까. 근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난 정말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정이야. 뭐 아무것도 별일이 없어. 그럼 공부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더 빨리 갈 것이고 나는 다른 일이 좀 있어. 그러면 좀 늦게 갈 것이고. 그렇지만 이게 똑같아요. 빨리 가고 늦게 갈 차이 있을지만 만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올해 시험이 10월 31일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합격점을 이렇게 출발했어요. 이렇게요. 합격점을 한 7월쯤에 오니까 다 60점 이상 나와요. 그럼 이분은 한 8개월 만에 온 거지. 다 뭐 모의사 보면 다 60점 이상 안정적으로 나와요. 그렇지만 이분은 이 점수 나온다 해도요. 시험은 이날 보는 거지. 이 점수 나온다고 8월 1일 날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등산으로 따지면 먼저 출발하고 등산 잘하는 사람이 먼저 올라가. 어디까지? 구분응선까지는. 기다려줘야 돼. 가만히 있어. 정상 가는 날은 딱 하루야, 하루. 나는 좀 느려. 그럼 등산도, 그럼요. 얘 기다리고 있다니까 와서, 그럼 나는 이때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같이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학교 다닐 때는 이 공부하면 스트레스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응? 내 애들도 솔직히 공부 좀 했는데, 연대 중이다 공부하면서 첫 번째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내 머리가 예전 머리가 아니라는 걸 꼭 받아들여줘야 돼. 스스로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지 짜증을 부리면 안 돼. 학생 때 머리가 아니야, 이게. 벌써 공부를 손을 놓은 지가 길게는 뭐 10여 년, 20년 됐고요. 공부하는 습관이에요. 이 머리도 써야지 이게 녹슬지 않는 거야. 참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망증이 심해지고 기억력이 좀 감퇴되고 하는 것은 그 자연의 순리예요. 내 개인의 의지가 아니야, 그거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점점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를 많이 써요. 이가 점점 튼튼해져요? 눈을 많이 써요. 눈이 점점 튼튼해져요? 그래요. 그런데 머리도 마찬가지야. 내 눈이 예전보다 침침해지고 이가 안 좋아졌듯이 내 머리도 쇠퇴된 거야. 이 자연의 순리야. 이게 모든 물질은 시간이 흘러가면 이 감퇴되고 쇠퇴되지. 이게 점점 좋아지질 않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시간도 좀 필요해요. 짜증이 나. 들을 때는 알겠는데 뒤돌아서면 휘발성 이렇게 강할 수가 없어. 집에 가면 민법만 생각. 오늘 민법 수업인데 생각나 아무것도 없어. 항상 제가 다음 주에 진도를 물어봐요. 자, 지난주에 몇 회째까지 했나요? 아무 대답 못해. 근데 어떤 분이 대답해요. 왜? 거기까지만 밑줄이 거져 있거든. 거기까지만. 그거 보고 알지? 응? 밑줄이 거기까지만 거지고 접혀 있어. 딱 책이. 기억이야. 그 정도까지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 근데 이게 다 되긴 되는데 더 힘들다는 거야. 애들 때처럼 한 번도 끝낼 것이 아니라 몇 번이건 반복을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요. 기억력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걸 많이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이런 어려움을 다 완전 감수하면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자, 민법을 좀 얘기해 볼게요. 민법 왜 중요하냐. 다시 이 얘기하다가 딴 데를 샜구나.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매매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매매를 하려면 법학에서 일단 용어를 먼저 정의를 해요.
응? 파는 사람을 매도인을 한다. 매도인을 갑이라 하자. 그럼 이 토지를 매입한 사람을 우리가 뭐 매수인을 한다. 물론 상식적인 얘기도 되는 거지만 이게 사실 법률 용어거든요. 또 매도인이 팔겠다. 나 5억에 팔겠다. 이 땅 5억에 팔겠다. 팔겠다는 얘기를 청약이라 불러. 청약의 의사표시다. 그러니까 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용어로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이게 매도인이니 매수인이 청약이니 이런 게 다 한자 용어예요, 이게. 그 한자 용어인데도 특히나 우리식 한자도 아니야. 이 한자가. 보통 이점 비진입 표시, 통정, 예를 들면 뭐 결함 있는 복대리, 예를 들면 무효, 취소 많이 듣는 얘기예요. 해제 이런 게 다 일본식 한자예요, 이게. 우리식 한자가 아니야. 응? 선의 이라면 많이 들어요. 선이다. 또는 악이다. 선의, 악이. 우리도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면 선이 그러면 착한 뜻.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는 악이 그러면 악한 마음, 악한 뜻. 이게 우리식 한자야. 근데 일본 말은 그 뜻이 아니야. 이게 일본식 한자야, 이게요. 선의는 나 몰랐다. 전혀 몰랐다. 전혀 몰랐다. 몰랐다면 선이라 불러요. 나는 그런 줄 몰랐다. 이 물건이 사기당해서 매입한 물건이 몰랐다. 몰랐다면 선의. 난 다 알고 있었어. 이 물건은 작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을이라는 애가 이 물건 판매하지만 훔친 물건 알고 있었어. 얘 물건이 아니야. 알면서 매입했다.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악의. 알고서 했다. 그러면 악의. 하나 예를 드는 거지, 지금요. 즉, 한자, 우리가 한자를 읽을 줄 알아도 우리식 한자가 아니라 일본식 한자라는 거야. 우리식 한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우리가 이중고를 겪는 거야. 제가 선생님 내가 한국말로, 우리말로 내가 강의는 하지만 내가 쓰는 용어는 우리말이 아닌 일본말이야. 아니, 여러분들이 굿모닝 한글로 썼어요. 우리말이에요? 한글로 썼다 우리말이 아니야. 이게 영어예요, 영어. 굿모닝은 영어의 뜻을 아니까 이 뜻을 아는 거지. 한글을 읽을 줄 안다 이 뜻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좌절한 게 뭐냐면 교재를 받으시면 한글로 돼 있어, 이게. 읽으면 몰라. 읽을 수는 있어. 원시득이, 승계치득이, 이전적 승계, 설정 승계 읽었어.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네? 그게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한글로 써져 있지만 이거를 선의를 선의, 악의의 제3자 이렇게 그냥 한글로 번역했을 뿐이지. 이 원래 말뜻은 이 뜻이잖아요. 이게 일본말이잖아. 그럼 왜 우리 이 중요한 법률 용어들이 여기에 쓰는 명사들 여기 이제 각종 명사 많이 나와요. 명사 다음에 뭐 이다, 없다, 있다 이런 거는 뜻은 아는데 중요한 명사들이 다 우리말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왜 우리말이 아니냐? 이 우리 법학이 민법뿐 아니에요. 모두 우리 법학이 우리가 만든 법이 아니에요. 독일법, 독일법. 이 독일의 법학을 일본 애들이 받아들여 갖고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이 독일법을 개수시켰어. 그럼 독일말을 일본식 한자용으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갖다가 음만 따다가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모두 쓰고 있는 용어들은 우리가 독일말을 직접 우리말로 번역해도 힘든데 한번 거쳐오는 거야, 일본말을. 그러니까 용어들이 다 일본식 한자 용어로 하는 거예요. 용어부터 익혀야 되는 거야. 그럼 구구학적 뜻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 말뜻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 영어를 배울 때 뭐 어떤 뭐 수어도 배우고 하잖아요. 때도 암기하는 것도 있고 오래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져야 되는 거지. 이게 구구학적대로 선의는 이런 뜻, 악의는 이런 뜻. 그러면 용어 한 500개 정리하지. 근데 써먹을 줄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자연스럽게 문장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이 용어를 쓰면서 가랑비에 어쩌듯 자연스럽게 이 용어가 익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을 겪는 거야. 우리가 쓰고 있는 교재가 우리말이 아니라 법학 용어를 일본식 한자용어로 돼 있는 것을 그대로 음만 따다가 쓰는 거다. 한글이 아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용어를 익히는데 여러분들은 2개월 정도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용어를 모르니까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중개사공법뿐 아니야. 잘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자, 여러분들 보험계약 같은 거 맺을 거예요. 뭐 자동차 보험이든 무슨 보험이든 보험이 있을 거야. 보험계약 맺으면 뭐가 와요? 보험 약관이 온다고. 약관. 약관 자세히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왜 안 읽어봐요? 얼마 중요한 계약서 내가 20만, 30만씩 내는 건데 안 읽는 이유가 있어. 이미 알아, 우리는. 어차피 읽어도 몰라. 응? 읽다 보면 처음에는 알아. 점점 뒤로 넘어가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준다는 건지 안 준다는 건지 얼마를 준다는 건지. 그냥 결론 주는 대로 받는다. 왜? 그 용어들이 중요한 용어들이 다 법률 용어거든요. 중요한 식으로 나오는 용어들은 대충 스토리 아는데 중요한 용어 나온단 말이야. 응? 거기에 뭐 해제가 어떻고 해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특이하게 어떻고 하면서 붙는 용어들이 중요한 그 명사들이 다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그 뜻을 정확히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읽다가 포기해. 자 보세요. 요즘 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많이 바뀐데 그건 내가 남의 집 전세를 얻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어디 물어볼 때도 마땅치 않고 뭐 대항력이 어떻고 확정일자가 어떻고 뭐 최우선 변제가 어떻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주택 임대보호법을 좀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아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어 조금. 뭐 어디 가서 너한테 물어봤더니 한참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중개사가 한참 얘기하는데 그냥 뭐 대항력 있네요. 뭐 확정일자 받으라면 돼요. 왜 돼요? 그랬더니 된다니까. 그러면 물어볼 수가 없어 내가 직접 알고 싶어.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아는 거예요? 요즘 네이버 들어가서 네이버 검색, 지식인 검색에다 쳐세요. 여기다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쳐보세요. 나와요. 그럼 제 1조, 이 법의 목적, 이 법의 적용 범위, 3조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 다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읽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몰라요? 그 용어의 뜻을 모르는 거야. 최우선 변제, 대항력, 우선 변제, 대항요건 이런 용어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한글을 못 읽어서 까막눈이 아니라 우리는 까막눈이에요. 법학에 대한 까막눈을 갖고 있는 거야. 응? 하다못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갚아 누가 안 갚아? 이거 어떻게 받아야 돼? 내 인간에 받을 거야. 어떻게 받지? 받을 줄 알아요. 뭐 법원에 가서 뭐 소액 재판을 친구하든가 뭐 해야 되는데 할 줄 몰라. 까막눈이라는 게 우리가 글을 못 읽어 까막눈이 아니야. 법학에 대해서는 아니야. 까막눈이 되기 때문에 뭔 일이 생기면 겁부터 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은 누구는 줄 알아요. 변호사, 판사, 검사, 법무사 이런 사람들이 영역이야 여기는. 우리 일반 국민들의 90%는 다 까막눈이야. 하다못해 보험약관을 줘도 그거 해석할 줄 몰라. 그것도 해석할 줄 모르는 분들한테 우리가 하다못해 카드를 쓱 결제를 해요. 그럼 뒤에 두루룩 뭐가 나와요? 줘요 영수증? 뒷면 한번 읽어봤어요? 읽지 마세요. 어차피 읽어도 몰라. 응? 거기 보면 다 법률 용어야 거기 용어들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용어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 용어들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부터 배워 들어갈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일단 용어를 먼저 배워야 돼. 청약이다. 이 매수인이 산다 그러면 승낙이다. 청약, 승낙 의사표시. 그런데 이제 이 독일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독일법을 받아들인 게 참 큰 불행이었어요. 전 세계 법학은 영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영국미법. 영미법이 있고 대륙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나눠지는데 영미법 계통을 받아들이면 이게 좀 쉬워요, 법학이. 근데 독일법을 받아들인다라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독일법이 굉장히 수준 높은 법이에요. 이 법학을 한번 논리를 껴놓으면 수학처럼 1 더하기 1 하면 딱딱 2가 떨어지고요. 착착 톱니바퀴처럼 착착 물려 들어가서 내가 어느 순간 이걸 어느 정도 터득하면 처음 겪는 일, 처음 듣는 그 분쟁을 가지고도 머릿속으로 딱 생각하면 착착 맞아 이게. 이렇게 해결될 거야. 이런 자생 능력을 길러줘 이게. 근데 이제 그 수준까지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 수준까지. 그래서 이 독일법이, 그러니까 영미법이, 얘네들 성격이랑 똑같아요. 우리 영국, 미국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이 실용적인 사람들, 실용적. 이런 사람들이에요. 독일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독일 사람들은 논리적인 사람들이에요. 논리적. 그러니까 여러분들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철두철미하다 그러잖아요. 여기. 근데 법학도 그래요. 우리가 이쪽 법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왜 이쪽 법을 받아들였냐면 원래 유럽은 뭐 독일만 있는 거 아니야.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뭐 프랑스, 뭐 이탈리아, 뭐 포르투갈, 뭐 스위스, 네덜란드 할 거 없이 원래 한 200년 전에 영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이 대륙법을 썼어요. 다 독일법을 썼다는 거야. 이 독일이 이 법대가 만들어진 지가 거의 400년이 넘어요. 응? 우리 영정조 시대 그 이전이에요. 이걸 다 받아들여 썼는데 다 버렸어요. 독일을 제외하고는 다 버렸어, 법을. 이걸 가지고 이제 이탈리아 같은 나라가 법대를 세워서 국민들 법학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법학교육을 시켜야지 법률을 알아야지 법률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100년 가르치다 포기했어요. 너무 어려서 못 가르치는 거야. 가르치다가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해. 그러니까 못 가르치는 법이니까 모르잖아, 법을. 논리적인 법이 수준 높은 법이 아닌데 못 가르치겠다 그래서 다 포기해버렸어.
끝까지 포기 안 한 나라가 독일이야. 지네 나라 법이니까. 독일법을 일본이 받아들였어요. 일본이 한국이 받아들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자,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전 세계에서 이 독일법을 쓴 나라는 딱 세 나라밖에 안 남았어. 독일, 일본, 한국만 이 법을 써. 이 체계만. 딱 우리나라 그 세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청약이다, 승낙이다. 법률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청약, 승낙. 또 이러다 보면 팔겠다, 사겠다, 청약, 승낙을 법률 사실이라 부르자. 용어를 이렇게 또 약속으로 해요. 이건 법률 사실이라 부르자. 그러면 지금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5억 원에 팔겠다. 그래, 5억 원에 사겠다. 서로 의사가 합치됐어. 그럼 매매라는 게 합의가 된 거야. 이제 매매가 합의가 이루어지면 매매라는 계약이 이제 5억 원에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면 청약, 승낙, 팔겠다, 사겠다가 서로 내용이 일치하고 5억 원에 팔겠다, 5억 원에 사 내용이 일치하고 사람이 일치해서 매매가 성립하면 이 매매 성립을 법률 요건이라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해놨어. 독일애들은 철두철미한 애들이야. 청약, 승낙, 법률 사실, 법률 요건. 요건이 충족되면,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이제 그 결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청구권의 권리가 발생한다. 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목적물 인도해달라. 목적물 인도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이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법률 효과를 하자.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해놨어요. 이런 용어들을 다 배우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독일 사람들 이런 데서 우리가 나가 떨어지는 거야. 이런 데 법을 포기해버리는 거야. 이런 데서. 물론 수학처럼 굉장히 정밀한 것 때문에 이거 한 번만 익혀놓으면 모든 걸 다 이렇게 다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차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은 우리는 법학을 이렇게 생각해요. 맨날 드라마 같은 거 보고 대충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미법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는 사실은 독일법을 받아들였지만 여지 문화라든가 이런 교육제도까지도 다 미국식 다 교육제도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미군 애들이 해방 이후에 들어와서 우리가 미국 영향을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고도 다 미국식으로 돼 있어 지금. 자 보세요. 벼룩시장이 열려요. 벼룩시장이. 근데 8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한번 좀 주말에 데리고 나가고 싶어. 그래서 너 장난감 같은 거 필요 없는 거 한번 깨끗이 닦아놔라. 그리고 팔고 네가 필요한 거 싸게 사오자. 한번 그런 걸 가르쳐주고 싶어 내가. 놀이 삼아서. 그러면 영국 미국 사람들은요. 아무 사전 준비 없어요. 그냥 당일날 일어나서 자 오늘 내다 팔 거 너 얼마 받아 들었겠니 이거 1달러, 2달러, 100원, 200원, 300원 너 어느 장난감 사고 싶니? 이런 거 나오면 사고 싶대. 그냥 가자. 가요. 가서 이렇게 펴놓고 100원에 팔겠다, 500원에 팔겠다 하면 누가 500원에 팔면 되는 거야. 또 500원에 사면 되는 거야. 그냥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걸 매매를 하는 거, 이 벼룩시장이라 부르는 건데 앞으로 필요 없는 건 이렇게 팔고 이렇게 살 수도 있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데리고 나가는데 독일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우리 독일법을 얘기하는 거야. 내일 벼룩시장 나가려면 3일 전부터 교육이 시작돼. 이 교육이 안 되면 너 못 데리고 나가. 너 팔겠다라는 건 청약이라 부르는 거야. 청약을 따라해봐. 청약 팔겠다. 그래서 산다는 건 승낙이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5번에 팔겠다, 5번에 사겠다. 청약, 승낙을 이걸 다른 말로 법률 사실이라 부르는 거야. 한번 해봐. 못해. 그러면 할 때까지 해야 돼. 할 때까지. 응? 그리고 매매, 이거 합의가 되면 매매가 성립했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목적 인도 청구권이 대금지 청구권 권리무가 발생하는 걸 법 효과라 부르는 거야. 한번 해봐. 이거 철저히 연습시켜요. 이게 사정 약속이기 때문에. 그게 돼야지 데리고 나가요. 근데 사실은 이게 되기만 하면 굉장히 수준 높은 거야, 이게. 서로 착착착 통하니까 이렇게요. 근데 문제는요. 너무 철저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배우다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그래서 우리 법학이 특히나 힘들어요, 이렇게. 이 독일의 법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기서. 그러면 자, 매매란 하나 예를 들면서 이런 용어들이 이제 쭉 딸려 나오겠죠. 그런데 왜 민법이 모법이냐. 그러면 부동산 매매를 하다 보면, 자, 매매하려면, 내 토지를 매매하려면 뭘 떼봐요? 등기부 떼어봐야지. 권리 분석해봐야지. 뭐 압류 잡힌 건 없나? 이 토지에 가압류 잡힌 건 없나? 뭐 설정된 건 없나? 그렇죠.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서류를. 그럼 그런 서류를 볼 줄 알고
이게 도면이 이게 지적도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논 3,000평인데 이게 정확히 어디에 돼 있는 거야? 도면도 봐야 되지. 이런 장부를 다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걸 가르치는 게 바로 공시법이에요. 공시법에서 등기 지적을 가르쳐요. 지적도 임야도가 어떻고, 측량이 어떻고, 경계가 어떻고, 뭐 지목이 어떻고, 면적이 어떻고, 뭐 등등등. 이걸 모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또 토지 같은 거 우리가 거래하려면 각종 규제가 많잖아. 이 지역이 토지 용도적이 뭐야 도대체가 2종이야, 3종이야, 뭐 근린시설이야, 뭐야. 규제를 받잖아. 뭘 모르면 안 돼. 공법을 모르면 안 돼. 응? 하다못해 땅 하나 사업할 때도 공법을 알아야 돼. 응? 도대체 어느 지역인지, 용도적인 뭔지, 규정이 뭔지, 만약에 건물 짓는 건폐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용적이 얼마 되는 지역인지. 땅의 가치가 그렇게 정해지는 거잖아. 응? 또 농사만 질 수 있는 땅인지, 창고도 질 수 있는 땅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 매매하는 데서 공법이 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각종 이 법률들을 또 살펴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요즘 사고 팔면 뭐가 중요해요? 세금. 양도세가 어떻고, 취득세가 어떻고, 뭐, 세금 계산 안 하고 부동산 매매할 수가 없어. 누구든. 세법도 알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그럼 보세요. 물론 그러다 보면 중개합법도 알아야죠. 중개 수수료가 어떻게 되고, 뭐, 더군다나 여기 공부하는 게 우리가 중개업을 볼 사람들이니까. 결국 2차가 뭐군요. 공시법, 공법, 세법이 다 어살려 나오는 거야. 여살려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는데, 민법에서 이 개념을 제대로 모르는데 이걸 배우면 뭐해? 고구마 줄기지. 고구마 줄기가 있어야지 쭉 뽑았을 때 고구마가 올라오는 거지. 줄기가 없는데 고구마가 있나? 사람들이 민법이 왜 모법이라 부르냐면 민법을 배우는 그 간단한 부동산 매매라는 거에서 배운 용어들과 그 원리를 가지고 다시 2차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공부할 수는 없어. 응? 먼저 국어를 알아야지 그걸 가지고 뭐 수학도 배우고 사회도 배우듯이 일단은 수업은 같이 나간다고요. 1차도 2차 같이 나가지만 초반의 공부는 1차 공부에서 당연히 민법 위주로. 왜? 학계로는 독립적 과목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갖고 다른 법 영향 미치지 않지만 민법 다 영향 미치잖아요. 결국 다 미치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11월부터 4개월 여기는 모든 공부에 수업 시간 빼놓고 남는 모든 절반을 어디에 투자하자? 민법에 투자하셔야 돼. 그래야지 이게 빨리 가는 길이야. 그게요. 그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민법이 이렇게 모든 법학의 어머니법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민법에 배우는 용어들, 민법에 배우는 개념. 이 기본 틀을 잡아야지만 이걸 갖고 이걸 배우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뭔가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오늘만 말고는 수업 진도가 아닌 얘기는 한마디도 못해요. 전요. 그래서 좀 처음엔 더디지만 다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10분 쉬었다가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 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